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재무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자금을 조달, 투자, 관리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예산안을 준비하고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기업의 다양한 자금 지출을 계획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관리자의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원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재무관리에는 재무계획, 자금 조달, 기업 인수 합병 분야가 있습니다. 재무 개혁이 이제 기업의 유출 유입되는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 재무 수요를 예측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예측이 있고 장기 예측이 있을 건데요. 뭐 1년 이내에 기대 판매량이라든가 예상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이제 단기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 예측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5년 내지 이제 10년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익, 원가,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본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기술 개발이나 설비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예산 책정은 이제 기대 수입을 예상한 상태에서 그 예상에 따라서 기업의 자원을 각 부분에 배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와 이제 장단기 재무 예측치에 근거해 가지고 자산, 현금, 운용 예산 이런 것들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통제는 이제 실제의 수익과 비용 지출을 예산안과 주기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이제 계획한 것과 실제 나타나는 수치들은 이제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통제 과정은 재무 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감지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 재무 통제에서 감지되는 주요 문제들은 뭐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외환 문제라든가 뭐 주변국의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업 자체만의 이제 문제라고 보긴 어렵겠죠. 재무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자금 조달이죠. 기업은 이제 자금을 잘 조달을 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팔 수도 있을 거고,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 잉여금을 늘림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채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자본 항목으로 들어가겠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우선 직접 자금 조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니마켓에서 직접 자사명의의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경영 지배권의 위험 여부라든가 장단기 이제 자금 수급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이런 회사들은 뭐 은행에서 자금을 뭐 대출받기도 매우 용이할 거고요.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자칫 경영권을 이제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발행을 하면 채권처럼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 정도를 주면 되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요. 주식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하죠? 은행에 뭐 예금 이자 정도 받으려고 주식 투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채권에서 받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원하고, 그걸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식의 경우에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다,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인수 합병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신사업과 신시장 진출하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기업 인수는 이제 타기업의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일부 혹은 이제 전부를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합병은 이제 두 개의 회사를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통합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 인수 합병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이제 새로운 핵심 기술 인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시장이나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그리고 이제 공동 제품을 개발하고 시설을 통합해서 운용 비용을 절감하거나 시장 점유율 확대, 즉 이러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2년도에 페이스북이 사진 공유 SNS인 이제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 인수를 했죠. 그 당시 뭐 환율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었으니까 뭐 그 당시 페이스북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직원 수도 매우 작은 회사였고 인스타그램이 이제 그 당시 인기는 많은데 매출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제 페이스북이 과감하게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인수를 했느냐? 일단 이제 그 당시가 모바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회사 자체가 앞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 미래가 달려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모바일로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이제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사진에 인스타그램이 이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안드로이드용 앱이 출시되자마자 첫날에만 뭐 10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바일 사용자들은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사진 공유 시장 자체를 인스타그램에 이제 뺏길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아예 인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거에 비싸게 인수를 한 거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2012년도에 3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사용자가. 근데 2018년도에 10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뭐 현재 연간 80억 달러가 넘는 이제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역대 최고 인수 사례도 꼽힐 정도로 이제 성공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파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순환 자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순환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실제 기준 순환일.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 정점들이 이제 순환일이 될 거고요. 경기가 확장이 되는 시기이고 경기가 이제 수축되는 시기.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이제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뭐 확장을 한 만큼 뭐 그만큼 이제 수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자, 미국의 기준 순환일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순환기 안에서 확장 국면이 훨씬 더 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축 국면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예를 들어서 25 순환을 보게 되면 경기 이제 사이클이 1961년 2월부터 69년 12월이었는데요. 수축 국면은 10개월이었고 확장 국면은 무려 106개월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30순환기를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수축 기간은 8개월, 확장 국면은 120개월,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축 국면은 18개월, 확장 국면이 무려 128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 국면이 훨씬 더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부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야 이제 표를 찍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축 국면은 좀 최소화시키고 확장 국면을 좀 늘리고 싶은 이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겠죠. 다양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활용해 가지고요. 이 확장 국면을 좀 늘리려는 좀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 순환일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확장 기간이 훨씬 더 수축기보다 길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확장기가 길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시사점을 줍니다. 확장기 자체는 이제 자산에 대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수축기가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자산 시장이 조정이 됐을 때는요, 사실 상당히 좋은 분할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역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저점부터 확장, 고점, 위축 단계를 좀 설명을 해보게 되면 먼저 이제 저점 단계에 도달을 하게 되면요. 이제 확장 국면으로 이제 진입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중앙은행이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경기가 확장이 되겠죠. 경기가 확장이 되면 이제 뭐 고용도 늘어나게 되고요. 생산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실업률은 낮고 GDP가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축 국면 진입 전에 이렇게 고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일자리 증가가 좀 이제 더디게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축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뭐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침체하고 또는 이제 불황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고 GDP가 감소하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단계로 다시 접어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있지만 어떻다고요? 확장 구간이 훨씬 길고 수축 국면이 조금 더 이제 적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 전문 회사 아닌 핀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가지고 조금 단순화시킨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사점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이 높다, 확장 국면이다. 이때는 이제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겠죠. 이럴 땐 당연히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확장기에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수익률이 좋은 이런 채권의 매력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높은데 디폴트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확장 구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성장률이 낮을 때는 이제 반대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하면서 금과 같은 이제 대체 자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고요.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은 이제 금리를 높이게 되면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 그래서 이제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물가만큼 이제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되겠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가 짧은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상품이라든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다. 그러면 이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대신에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확장기 동안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보면 이제 이게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면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 확장기, 경기 확장기를 거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코로나 때 이제 잠깐 경기 침체가 있었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 좀 보이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요. 낮은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낮은 금리인데 그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바로 자산 가격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당시 이제 IT 버블이 꺼지고 9.11 테러가 터집니다. 이제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이 6%가 넘었던 기준금리를 1.0%까지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실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 충분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투자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탄력이 붙어가지고요.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 금리가 충분히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이 초기부터 자산 가격이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경기 침체 구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충분하게 낮아진 금리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미국이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낮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잖아요. 이 낮은 금리가 결국은 이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도 실제 코로나 때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는데 이 낮추는 구간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낮아진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현재는 이제 그 금리 인하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충분하게 금리가 낮아진 걸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낮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의외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비 부머가요. 1946년생부터 64년생까지입니다. 7,800만 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베이비 부머를 6.25 전쟁 이후인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뭐 700만 명이 조금 넘게 보니까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우리나라보다 뭐 10배 정도는 좀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노후 자금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집을 팔 거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 거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이분들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예금 비중을 늘린 겁니다. 그럼 이 예금 비중이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충분히 이제 떨어진 거죠. 그 낮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산에 대한 가격을 끌어올린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금리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퇴직하자마자 바로 집을 파는 게 아니고 기대 수명이 증가하니까 고령자들이 미국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집을 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떻느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 순환위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크긴 하지만 미국만큼 확장기가 압도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순환기를 보게 되면 어, 사실 경기 사이클 중에서요. 확장기가 54개월이고 수축기가 32개월이죠. 그러니까 수축기보다 살짝 긴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훨씬 크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형태들을 보였죠.
사실은 이제 2011년 이후에 사실 경기 침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좋지 않으면서 쭉 금리가 떨어지다가 코로나 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워낙 물가 상승률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 동안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2020년 정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이제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초창기에는 관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제 감당 가능한 그 금리 수준을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충분히 금리가 떨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율 추인데요. 보면 물가 상승률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했죠. 2021년 이후에. 중앙은행들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형태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게 개입을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2022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뭐 8% 넘어가니까 뜨거 하면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있죠. 이럴 때는 오히려 기업의 주가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건데 수요가 왜 공급을 초과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력이 늘어난 거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노동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 생산 비용이 상승했을 때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수익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각할 수가 있는데, 즉 원화 가치 하락을 통해 가지고 환율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0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을 1,400원 가지고 사야 된다. 비싸게 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상품 가격도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런 형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은요, 정부랑 다르게 사실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은행법인데요. 1장 1조를 보게 되면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는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거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 사실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기 사이클에 개입하는 방법은요. 일단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재정정책 가지고 개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너무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매파적인 접근 방식이 많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뭐 예금 같은 걸로 돈이 들어올 거니까 시중에는 통화량이 축소될 거고요.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죠.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은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대출을 해주죠. 근데 뭐 그 일정 정도는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예전보다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시중의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정부 채권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게 되는 거고 중앙은행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신용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흑자 재정을 달성하는 거죠. 세입을 세출보다 늘려가지고 돈 자체를 조금 이제 줄이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적인 방법,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급준비를 인하하고요. 그리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방법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 정부 채권과 다른 금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걸 이제 우리는 예전에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부실 채권까지 다 사줬잖아요. 그러면 일반 회사나 은행에서는 부실한 채권을 중앙은행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용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 됐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시중에 직접 돈을 뿌리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정책들이 정말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4년도 9월에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10월 말까지 약 0.5%포인트 인하하도록 지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낸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냈더니 상해 종합지수가 2024년 9월 13일 기준으로 2704포인트였는데 이게 단기간에 3400을 넘어가지고 급등하죠.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부여하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단기 주식시장에 큰 폭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다음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기준 순환일 기준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확장기가 길었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핌코의 자산 배분 전략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한번 현재 한국은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자산 배분이 적합할 것 같은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